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왔는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진입한 뒤 북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헬기 기관포 100여 발을 쏘며 대응했지만 격추에 실패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범으로 9.19 군사합의 비행 금지 조항까지 위반해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지만 오는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이후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올라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내일 0시 사면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폭한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12개 주에서 최소 4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 등 10명은 눈 속에 갇혔다가 인근에 사는 미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와 PCR 검사 의무를 없애는 등 국경에 들이웠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다가올 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만큼 춥겠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와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한 뒤 북상했는데요.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해서 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먼저 한현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된 건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이들 항적이 북한 무인기 5대로 식별되자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에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는 남하를 계속해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진입한 뒤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까지 침투한 무인기 한 대는 3시간가량 상공에 머물렀는데 탐지부터 소실까지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5대에 대응한 작전 시간은 5시간여 가량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이후 5년여 만으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찰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송수신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오늘 여기 와서 활동한 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송수신 됐을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해 우리 군도 무인 정찰기를 MDL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습니다.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상 거리는 북한의 침범 거리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고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러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군이 5시간 넘게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또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와 도심지 인근 상공까지 내려온 만큼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출몰로 한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이륙이 통제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용기도 여러 대 출격했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의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전투기와 헬기가 하늘을 계속 맴돕니다.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용기도 여러 대 출격한 겁니다. 전투기들의 이례적인 비행에 오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서울 시내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며 불안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산책하다가 하늘에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계속 나서 하늘을 좀 쳐다보니까 그 비행물체 같은 게 조그맣게 보여서 계속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비행체를 한 3개 정도를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오후 한때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작전을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가 1시간가량 항공기가 뜨는 걸 막은 건데 통제가 풀린 뒤에도 김포공항 국내선 20여 대와 인천공항 국제선 10여 대의 이륙이 수십 분씩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육상과 해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해안 도로 일부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에겐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무전기를 상시 개방하고 조업 한계선도 지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종 지역이라 헬기 소리는 늘 보고 듣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뉴스를 보니까 무인기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힘든 시기에 걔네들은 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 경찰도 인천과 경기 남북부, 서울, 강원지방경찰청에 경계 강화 태세를, 나머지 지역엔 작전 준비 태세를 발령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인기를 서울 인근까지 내려보낸 북한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수도권 시민들은 종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추락한 공군 8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됐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이에 대한 작전 지원을 위해 해당 항공기가 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 항공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고 2명 모두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군사합의서상 비행 금지를 어긴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상과 해상에서는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비행 금지 구역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고 남측의 대비 태세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에 깔린 거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은 이후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엔 창린도 평화수역에서 해안포를 쏘아댔고 2020년엔 비무장지대에서 실탄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 올해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10월엔 동서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더니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면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겁니다. 또 이번엔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해하면서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 영공에서 모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쪽 전반 지역을 정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출현에 따른 우리 쪽 공항 등에서 정상 비행을 하는지 탐색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로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이어 구청 소속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아닌 다른 1차 책임기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 구청장은 헬로윈 관련 사전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하는 등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내 안전사고를 다루는 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엔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이 앞서 구속된 이임재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어 용산구 소속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특수본이 연이어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 18개 기관 책임자들을 불러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됐던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국회 차원의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은 부인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이라는 데가 우리 재난 이쪽에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공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는가 싶더니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좀 짧게 답변. 짧게 하면 일단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재난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설명이 다릅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조사 특위에 보낸 자료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두 위기관리센터가 주관 부처의 보고를 받고 비서실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답변을 보면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분야 위기 상황만 관리하며 재난 관련 업무는 아예 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관 보고에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재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8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8개 기관에 맞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절차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에서 빠져 있고 손광재 직무대리는 이태원 참사 훨씬 뒤인 이달에 위기관리센터장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는 부실했던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 다음 주 청문회까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소환 날짜로 제시한 28일 내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들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이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네,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검사 정보를 오히려 더 알려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이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검사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일부 사진을 잘못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검사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에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친윤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현실화하며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임명됐습니다. 입법, 행정, 외교 분야에 걸쳐서 통솔하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공직자분이십니다. 당의 원로시고요. 근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최우선 고려되었다라고. 내년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하고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을 치르는데 경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비대위 임기 만료 전인 3월 12일 전까지는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과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가운데 김기현 의원과 친윤 장제원 의원이 손잡는 이른바 김장연대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모임에 참석한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며 연대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SNS에 총선 승리 다짐을 올린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지낸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며 비전 없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연대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윤상현 의원도 이런저런 연대론이야말로 자신 없다는 이야기라고 가세하며 전당대회 열기는 초반부터 가열되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이 정해지면서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론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친윤 권성동 의원이 언제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2라운드 싸움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당은 연장 못한다는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당은 옹졸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정이 속국장난도 아니고 이제는 화물연대 때려잡았다고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30인 미만 기업의 주 60시간 근무제 연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야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제도가 없어져 대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책임이라며 연장을 촉구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든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든 다 피해가 뻔한 부분인데 조속히 이 부분은 연장해주고.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산재공화국, 가로사공화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일몰 법안 논의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부터 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이걸 이렇게 안건 상정을 올려갖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수백억 원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여기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점거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 협상이 쉽지 않은 건 각 당의 핵심 정체성이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가 올해가 지나면 제도가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연말에야 쫓기듯 논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맞이 특사 복권 감형 대상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앞서 법무부 심사를 거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유력하고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예상됩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인데요. 청주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내 노조는 노동약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노 사이 착취를 타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관련 회계 서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절반에 육박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한 발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며 칼을 뽑으면서 특히 노동개혁 중에서도 노조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신년 메시지에서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공공기관 정원이 14년 만에 감축됩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레일과 한전, LH 등 157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오는 2025년까지 12,442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천 명의 2.8%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중 17,230명을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줄이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 인력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추정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예대 금리 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대 금리 차를 매달 비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최근 예대 금리 차 확대폭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은행별 대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본격화했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출금리도 덩달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폭이 크지 않아 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일 경고를 날리던 금융당국은 결국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연합회 모든 은행 예대금리 차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난 8월 첫 공시를 앞두고 은행들은 꼴찌 5명을 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렸습니다. 첫 성적표가 나온 뒤엔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도 일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던 은행 예대금리 차는 7월에 소폭 하락한 뒤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최근 0.7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순한 줄 세우기로 은행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하면 예금금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대출금리 평균은 더 올라간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고 있을 뿐 공시 자체가 예대금리 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대출금리의 그 평균 레벨이 많이 달라지는 것만큼 이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대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대출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 빌라왕의 공범들을 붙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빌라왕 김모 씨 전세 사기 사건 공범인 임대인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170억 원을 확인한 뒤 관계자 조사와 계좌 영장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 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20대 A씨가 지난 12일에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된 주택 50여 채 가운데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보험에 들었더라도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A씨 명의 주택 세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장비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각종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인데요. 경찰은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렛에서 압수한 소방 관련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소방 설비들을 제어하는 장비인 화재 수신기가 불이 나기 전부터 꺼진 상태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수신기가 꺼져 있으니 스프링클러가 애초에 작동될 수 없었고 방화 셔터나 옥내 소화전 등 다른 소방시설도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리거나 소방시설이 작동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아예 꺼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매연 여과 장치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트럭 아래 있던 폐 박스에 불이 붙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과 장치는 300도 이상 고열을 내 쌓인 매연을 제거하는데 이때 배기구가 폐 박스와 닿거나 아주 가까이 만나면 실제 불이 날 수 있다는 재현 실험 결과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관리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전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이번 화재와 관련된 본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입건된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김영종 사장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대전고용노동청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참고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혹한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덮치면서 눈길에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들이 미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눈 폭풍으로 인한 미국 사망자는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한 마을,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차에는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 관광을 하던 9명과 운전기사 등 한국인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혹한과 폭설 속에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길에 나섰다가 버펄로 인근의 한 마을에서 차량이 눈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눈을 퍼내기 위해 삽을 빌리러 근처 한 가정집을 방문했던 이들은 안전을 걱정한
미국인 주인 부부의 호의 덕분에 2박 3일간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집주인인 치과의사 알렉산더 캄파냐 씨는 버펄로의 폭풍은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육볶음과 닭볶음탕 등을 만들어 먹었으며 캄파냐 씨는 한식 팬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최대 120cm의 눈이 쏟아진 이곳 버펄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폭설로 응급요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The driving ban is still in effect. It may look great where you are, but I know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realizing that they're not going anywhere because of the conditions and basically 48 hours of straight snow. 미국 각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교통마비와 항공기 결항, 대규모 정전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여전히 많은 감염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중국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없애는 등 국경에 들이웠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겨울 별미인 후어구어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봉쇄 전략이 사라진 뒤 바뀐 모습입니다. 下半年开始就后，每天可能就会多4、5倍的增长。节假日的话，还是恢复到大概能8、9成的样子。饭点的话，有可能会在排队。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암울한 경제 상황 역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자 다가올 설 명절 특수가 벌써 기대됩니다. 上周末的周六周日已经突破1万人了。四元桥的这个店，2天的销售就突破了5000多万。我们也觉着在未来的元旦的这个销售旺季，应该也是一个大的爆发。 중국 방역 당국은 국경 역시 조건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가려면 시설 격리 닷새와 자가 격리 사흘을 합쳐 모두 8회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내년 1월 8일부터는 입국자 시설 격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발 이틀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입국 뒤 또다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하는 건강신고와 일반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몹시 춥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5도, 세종 영하 7.8도, 광주는 영하 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도, 대전 3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쏟아졌던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왔는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진입한 뒤 북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헬기 기관포 100여 발을 쏘며 대응했지만 격추에 실패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범으로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조항까지 위반해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지만 오는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이후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와 PCR 검사 의무를 없애는 등 국경에 들이웠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다가올 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군이 5시간 넘게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가 식별됐는데 이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 무인기 4대는 우리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5대를 식별했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민가 피해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영공이 뚫린 5시간 동안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넉 대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과 경고 방송에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영공 침범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공격 헬기 20mm 기관포로 대응 사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인기를 직접 겨누고 발사한 게 아니라 레이더에 탐지된 방향으로만 발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무인기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남하한 뒤 다시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군은 격추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가 피해를 우려해 직접 사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 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이 뚫렸지만 식별된 무인기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만큼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식별되고 움직인 게 한 5시간, 거의 6시간 정도 된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작에 이 기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화가 됐어야 된다. 북한이 가진 무인기는 현재 1000여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민가를 방패 삼아 정찰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공군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이에 대한 작전을 펼치다 사고가 난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자력으로 무사히 탈출했고 민간인 피해도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건 오전 11시 39분. 바로 옆 강에는 낙하산을 펼쳐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도 보입니다.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밭입니다. 바닥이 검게 그을렸지만 눈이 쌓여 있어 불이 번지지 않았고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추락 지점이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라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종사 27살 A씨 등 2명은 모두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행기 추락이지? 괜찮으신가? 살아 계신데 한 분은? 2분 다 살아 계신데요? 다행이다.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조종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종사가 시동 꺼진 채로 내려오다가 가능한 한 강에 빠지려고 애를 쓴 거지. 애를 썼는데 한 20m 오버돼서 나간 거 길로. 그러니까 동체가 이 강에 없는 이유가 조종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추락한 항공기는 우리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길이 10.9m, 높이 3.7m인 전술 통제용 항공기로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이에 대한 작전 지원을 위해 해당 항공기가 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 11시 39분경 기지 이륙 중 착륙하였습니다. 조종사 2명 비상탈출하였으며 민간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강원도 원주 상공에서 공군 K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항공기 잔해를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한미연합군은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대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넘도록 영공을 활보할 동안 우리 군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질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그대로 집에 돌아간 뒤 아침까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부는 소방 등 나머지 1차 책임기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오는 28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며 이후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한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민주당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반문한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게 역사에 남을 거라며 응수했습니다. 내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던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 장 의원이라면서 부산 발전의 커다란 도약대가 될 거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이 김 의원을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서 용장이자 덕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면서 80만 당원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며 김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간다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SBS 인터뷰에서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이 갈수록 꿀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에 기반을 뒀던 정치적 기반을 수도권으로 옮길 거냐는 질문에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부패 방지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복리 증진의 필수라면서 이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를 타파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2,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 722명, 한전은 496명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이 줄어듭니다. 감축 규모는 12,442명으로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합니다. 첫 해인 내년에는 11,081명이 줄어 공공기관 전체 인원은 올해 44만 9천 명에서 내년엔 43만 8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정부는 연간 최대 7,600억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로 17,000여 명을 줄이고 대신 국정과제와 안전 등 필수 인력 4,700여 명은 재배치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전의 청원경찰과 검침 등 현장 인력과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관리 인원 등이 축소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뚜르키예, 이스탄불 등 해외 지사 3곳이 폐쇄됩니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한수원의 신안을 3, 4호기 건설과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은 늘어납니다. 기관별로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 구조조정 규모를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700명이 넘는 정원이 감축됩니다. 한전은 500명 가까운 정원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3명을 감축합니다. 또 중소기업은행 390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는 1,000명 넘게 줄어듭니다. 정원 구조조정 가운데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엔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MBC가 대통령실의 자사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들은 참사 현장 근처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에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이제 50여일이 지나며 공식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지만 장소를 놓고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며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를 빼곡히 메웠던 손편지와 꽃다발이 하나둘 상자로 옮겨집니다. 희생자들의 49제가 지난 뒤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이 추모 물품을 새로운 공식 추모 공간에 영구히 보관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추모 공간이 들어설 장소로 유족들이 꼽는 1순위는 이태원역 1번 출구입니다. 참사 현장과 가까운 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이 온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참사를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재단장하였습니다. 모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그날의 기억을 품고 더 나은 희망의 공간 이태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추모 공간 후보지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아닌 민간 건물 3곳을 제안했습니다. 추모 공간 설치의 가장 첫 단계인 입지 선정부터 유족과 지자체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러다 앞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이 사실상 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세워지거나 참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마련된 전례가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광화문 기억공간을 두고는 지금도 유족과 서울시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모 공간이 사회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간이 또 다른 갈등과 비난을 낳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갈등을 보는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없었던 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처와 외상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추모 공간이 애도를 넘어 기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등이 또 붙잡혔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마약 청정 지역의 명예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해양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가 격투 끝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오선율 기자입니다. 잠복 중인 해양경찰이 이동하는 차량에 달려듭니다. 운전석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은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도주가 막힌 남성은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곧장 달아납니다. 비좁은 틈으로 빠져나가 보지만 경찰관들에게 포위돼 결국 붙잡힙니다. 지난 1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20살 A씨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베트남 이주 여성과 함께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선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해버린 거죠. 앞에서 막아고 정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우리 그 형사를 끌고 가버린 거죠.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거해가지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에서 베트남 국적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4명 가운데 3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은 마약류 매매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회 3회까지 그 추가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습니다.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한번 추적 수사해보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자정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다른 시민이 몰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는데 차에서 내린 시민이 가까이 다가가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시민은 A 경위를 뒤쫓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면서 이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코로 침투해 뇌를 괴사시키는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국내 첫 감염 사례로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치명률이 97%에 달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에서 넉 달간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 귀국 당일 저녁부터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목 경직 등 뇌 수막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상급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열흘 만인 지난 21일 끝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남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는데 국내 첫 감염 사례입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 민물과 토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아메바로 주로 이런 곳에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하다 감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감염자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물놀이를 했거나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혹시 이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과 함께 코로 들어온 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뇌 조직을 괴사시켜 며칠 안에 목숨을 앗아가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립니다. 지난 1937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 사례가 확인된 뒤 2018년까지 381건이 보고돼 감염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감염되면 증상 진행이 며칠 내로 빠르고 치명률이 97%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하면 코로 여기 들어와서 어딜 거치지 않고 체온을 견디면서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뇌로 들어가니까 그 뇌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켜서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거죠 뭐.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염이 보고됐는데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파울러 자유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에서는 수영과 레저 활동을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하나로 나라 밖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8일 코로나19에 적용해온 감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시설 격리 닷새와 자가 격리 사흘 등 모두 8회 동안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 역시 없어집니다. 입국자들은 대신 출발 48시간 전에 받은 PCR 음성 결과나 공항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일본에서는 이전 유행에 비해서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가운데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고 있는 중국 상황이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지난 8월 중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2만 명 가까이 감염됐고 2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한 최근 일주일은 전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감염자는 당시보다 하루 5만 명 이상 적지만 매일 20명 넘게 더 많이 사망한 겁니다. 일본 내 주류가 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백신은 접종 석 달이 지났지만 국민 32%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절성 독감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점도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8波プラスアルファと言っても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医療提供体制が厳しいですよというそのことについての皆さんに警戒を呼びかける。 3년 만에 코로나 규제 없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염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ピークを迎えて一時少し下が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も考えておったのですが、そのような事態にはならず、今後感染がまだ広がっていく可能性は大い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2만 명 넘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가운데 새로운 변이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主要国の水際措置の状況等を踏まえながら適切に判断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今後新たに WHO で懸念すべき変異株として指定されるような事態が発生する場合には当然のことながらこれに機動的に対処していく。 일상 회복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유행의 정점은 연말연시를 지나 내년 초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 AFP 통신 등은 파리 시내에서 총격을 가해 쿠르드족 3명을 살해한 69세 백인 남성 용의자가 현지 시각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이 안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쿠르드족 정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튀르키예는 파리에 반튀르키예 선동이 퍼지는데도 프랑스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우리 항공사 승무원이 퇴원했습니다. LA의 한 대형 마트에서 노숙자 흉기에 가슴 등을 찔린 25살 승무원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한 달여 만인 26일에 퇴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노숙자를 피해 도망치던 9살 남자아이를 감싸 안으며 지키려다 흉기에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노숙자의 등을 찔린 9살 아이도 지난 23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요.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과 29일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의 역사를 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주 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검토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버스터미널 폐업이 최근 들어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건데요. 공공성이 분명한 사업이지만 지자체도 부담을 떠안기 주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20년 넘게 성남시와 대도시, 중소도시를 잇는 관문 역할을 했지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터미널 곳곳에는 이렇게 운영업체의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터미널을 운영해왔지만 수요와 매출 감소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수준이던 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이용객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도 열차 타고 가라는데 내가 뿌리치고 이제 이거 버스 타게 됐거든요. 앞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 병원 때문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라지면 대중교통 말고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버스터미널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이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경기 고양시 화정동 시외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용객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영난도 점점 심해지면서 터미널 운영업체는 얼마 전 지자체에 폐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전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던 버스터미널 폐업이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속버스보단 자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고속철도 등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이 자리 잡은 탓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촘촘한 노선 등 장점도 많아 버스터미널을 찾는 시민이 여전한 만큼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현행법도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선 부지 매입과 운영비 등 막대한 돈이 드는 터미널 운영을 도맡는 게 꽤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성남시는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고양시는 사업자 측의 임시 정류장을 만들 때까지 폐업을 미뤄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두 곳 모두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터미널 운영을 놓고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시민과 상인들만 불이익을 겪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8%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품목은 공공요금이 67.3%로 가장 많았고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월 소비심리지수는 89.9로 지난달보다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이 큰 가운데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1월보다 소비 심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수 수준이 100을 밑돌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제 상황을 기재하게 됩니다. 교육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문제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때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나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좀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요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경부선 KTX 선로 이탈 사고가 바퀴 파손 때문이라는 공식적인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 산천 고속철도 궤도 이탈 사고의 원인이 피로 파괴로 인한 바퀴 파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파손된 바퀴의 경도와 인장 강도가 규격보다 낮았고 균열 지점에 미세 기공이 분포돼 있었으며 기존 초음파 검사 방식으론 이러한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시대공 미사일, 화성 15형, ICBM으로 동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것.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보이나? 장장 50회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비속어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더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려고 악의적인 그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안전운전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늘고 반복 있습니다.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몹시 춥게 느껴지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5도, 청주 영하 7.9도, 광주는 영하 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도, 대전 3도, 전주 4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영하권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쏟아졌던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